이번 시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용도지역은 도시군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전국에 200개 정도의 도시군의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의 쓰임새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의 토지의 현상 또는 미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끔 식당이나 카페를 들어가게 된다면 차를 하나씩은 다 시켜야 되는 그런 카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과 관련된 구분에 있어서는 남양주의 행정관할구역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빠짐없이 도시지역과 관농자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방 같은 데 방문하시게 되면 녹차나 커피 또는 홍차를 각각 선택할 수 있죠. 그처럼 남양주의 행정관할구역 전체에 대해 4개 용도지역 중에 하나로 각각 빠짐없이 구분하는 것을 용도지역제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도시지역은 주택을 주로 건축하는 곳을 주거지역, 상가 만드는 곳을 상업지역, 공장 만들 수 있는 곳을 공업지역이라 하고,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다면 이를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반면 비개발 용도로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어 여기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이 있다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게 되는데,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성격은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특정 지역을 도시지역과 동시에 농림지역으로 중복 지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얘들은 워낙 개성 뚜렷하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를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동시에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반면 이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도시지역과 농림지역이 서로 맞붙어 있을 때 환경적인 차이가 극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지대로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을 각각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비슷하고 농림지역과 비슷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비슷한 것으로서 가끔 우리 주변 지인들 중에 성격 애매모호한 사람들 있지 않으십니까? 개성이 약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림지역은 농업이나 임업에 사용돼야 될 땅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또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도지역을 결정했을 때 토지 소유자 자율에 맡기기는 애매할 겁니다. 우리 주변에 위락설 만들게 된다면 상업지역에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위락설로서 나이트클럽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그거 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이트클럽이라면 상업지역에서만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농림지역에 농지 소유자가 나이트클럽 만들겠다고 하면 그건 문제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트클럽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세법 교수님께서 대신 다 놀아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시험 끝나면 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하던 거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 자율에 맡기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이를 행위제한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제한, 특별히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 규모는 크게 작게 만들어야 되고, 이 도시지역 중에 주상공농으로 나뉘게 되었을 때 이 상업지역이라면 가장 건물의 규모가 크게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된다면 목적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행위제한이라 하고, 저 행위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보통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용도 지역에 있어서는 목적 달성하기 위한 행위제한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자는 세 가지입니다. 개별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각각 제한하게 되는데, 유락설은 상업지역에만, 주택은 주거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만드는 게 합리적이죠. 개별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을 얘를 건축 제한이라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해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여기 건폐율은 건축 면적을 좌우하는 것이고, 용적률은 연면적을 좌우하는 것으로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게 책정되었다면 큰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고,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면 소규모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를 낮게 책정하게 되는 것이 용도지역이 되게 됩니다. 반면 이 용도지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학교 새로 만들어질 곳 아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만약 학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PC방이나 미락설을 만들게 된다면 학교 만들어진 이후에는 학교 주변 일대를 특정 용도 제한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는 PC방 같은 것 함부로 못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학교 만들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으면 학교 만들어진 이후에 높은 권리금 받고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을 지정했지만 얘는 개괄적인 거시적인 성격을 가지는 반면 해당 지역을 세세히 파고들었을 때 그것을 미시적 관점이라 표현합니다. 그 지역에 특수한 사정이 발견되게 된다면 그 기능을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용도지구를 필요한 곳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는데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남산 주변 일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경관지구로 지정된 상태에서 그 남산이 명동에 인접해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그러면 다시 그러면 중복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보시고, 우리 남양주를 잠깐 들게 된다면 이 남양주에는 조안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 조안면이라고 하면 한강이라고 하는 수계 주변에 자연 경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화 경관지구라고 하는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조안면 일대를 한강과 접해 있는 곳을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하여 한강 수계 수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했는데, 그곳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가라고 하면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곳으로서 특별히 이분 생가라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재를 보호할 목적으로 특화 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곳에 또다시 문화재 존재한다면 저 문화재를 보호할 목적으로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 경관지구를 폭넓게 지정해놨는데 이곳에 다산 정약용 선생 생각이 있다면 얘만 문화재로서 저 문화재를 보호할 목적으로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로 지정했다고 하면 이곳은 중복 지정된 상태이죠. 그래서 이 용도지구의 경우는 이러한 문화재나 또는 주변의 자연 조건을 토대로 해서 지정할 수 있고, 특별히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둘 이상의 용도지구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여기 조안면 일대라고 하면 이미 농림지구로 지정된 상태이거든요. 저 농림지구로 지정되어 일정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또다시 경관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저 개발 행위와 관련된 규제 강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제를 강화시키는 게 용도지구와 관련된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지, 산대 기억나십니까? 산은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나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미 그곳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그 개발 사업을 촉진시키고자 한다면 규제 풀어줄 수 있죠.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관련된 행위 제한이 이미 결정되었을 때 저 용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저 행위 제한을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용도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 용도지구 지정할 때 용도지역과 관련된 행위 제한은 완전 무시한다? 그래도 존중한다?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반면 용도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할 때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시가조정구역은 동시에 지정하게 된다면 규제가 너무 심하거든요. 과잉 규제가 되고 이는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다만 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상업적이랄지라도 종전에 공업적이랄지라도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우리 천마산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 천마산 일대 개발제한구역 지정되게 되면 아무리 상업지역이랄지라도 공업지역이랄지라도 공장, 상가 개발 아예 못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용도구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제한이 따로 적용되어 기존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죄다 무시하고 오직 뭐만? 용도구역과 관련된 목적 달성을 위한 특별한 규제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방을 방문하시게 되면 1인 1차라고 했을 때 커피랑 홍차, 녹차 하나씩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취향을 고려해서 설탕이나 크림 놔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피에 설탕, 크림 몇 스푼 집어넣게 된다면 커피 맛 더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커피집에서 단골이 되게 된다면 한 3시간, 4시간 계속 계셨을 때 가끔 자장면 하나 드실 수 있거든요. 이거 드시는 순간에 커피 맛은 입안에 남아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구역은 완전 별도의 행위제한을 가하기 위한 제도가 되는 것으로만 이해해 주십니다. 조금 차이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시험에 별로 안 나옵니다. 예, 교재만 보십니다. 75페이지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1번 용도지역 찾으셨죠?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건축물부터 높이 등의 제한까지 가려놓습니다. 이걸 행위 제한이 되는 겁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이익 정리를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가로 해놓습니다. 경관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를 용도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이란 건축물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따로 정함 추천없습니다.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 도모 등을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실 것은 여기 용도구역은 개시 수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는데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특별법 등에 따로 정해놓고 그 특별법에 따로 정한 행위 제한을 가하는 것이 용도구역의 특징인데, 여기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행위 제한 가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따로 정한다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요.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저 용도 지역 지정하게 되면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 가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필요시에 지정하는 것으로서 중복 지정할 수 있고, 저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러면 용도지역 어느 정도 배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구라 하고, 이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규정을 완전 무시하고 따로 정하는 것이 용도구역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기존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관련된 기능은 살아남는다, 아예 무시된다? 무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따로 정함이라는 말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이제 마지막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76페이지 용도지역 찾으셨고, 77페이지 용도지역의 종류와 관련된 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무조건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78페이지에 용도지역의 세분 찾으셨죠?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험 보는 날까지 계속 반복해 주신다고 하면 쉽게 얘를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공부하는 입장이 아니라 남양주 시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남양주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남양주 전체에 대해 용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면 지금 앉아있는 이 학원 일대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으로 지정해야 하겠습니까? 관농자로 지정하겠습니까?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지역은 주상 공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 학원 있는 자리는 상업지역으로. 그리고 내가 조합면을 가보시게 되면 그 조합면 주변에 정약용 선생 생가가 있다고 합니다. 가보신 적? 없으신 분도 계시지만, 저처럼 없으신 분도 있지만, 그 얘기라고 하면 아마 목림지역으로 지정할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번에 테크노밸리가 구리와 남양주에 걸쳐 지정된다고 합니다. 그 테크노밸리가 새로 조성되게 된다고 하면 그곳은 공업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는지 대상, 그리고 두 번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봐줘야 됩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고시 절차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반 결정 고시함에 있어서 절차 생략을 따로 두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바다인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되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이 지정 목적이 동일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 결정 절차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특광시군이 따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과 관련되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동일하면 위반과 어디까지?
결정까지 생략하고 고시 따로 하는 경우 있다라는 것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고시 절차 전부를 생략하는 것으로서 의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의제와 관련되어서는 도시적으로 의제하는 것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잡아주시는 게 일입니다. 다만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것은 얘가 가끔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 28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얘는 자주 나옵니다.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게 되면 목적 달성하기 위해 행위 제한이 가해지게 되는데 얘는 매년 나옵니다. 작년에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예, 나왔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이쪽에 패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가고자 한다면 저 혼자 가면 되는데 그래도 잠깐 보고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만큼은 나중에 지금 처음 공부하실 때라도 계속 반복해서 보실 파트입니다. 이게 무조건 2문제 이상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3문제도 시험에 나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점수 못 얻으시면 국토계획법에서는 점수 얻을 데가 없어집니다. 얘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6페이지에 제2절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별표 3개 놓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다 보자가 결론입니다. 우선 용도 지역의 지정권자와 관련되어 양가 1번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은 결정권자이죠.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은 다음 페이지 나오고 관리지역 찾으셨죠.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지금 70페이지 중간입니다. 77페이지 관리지역 찾으셨죠. 그리고 보존관리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호 등의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농업종을 위해 관리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자연환경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게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주변으로서 현재 도시지역이 아닌 곳입니다. 다만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면 도시지역이다 아니다? 도시지역 아닌 상태입니다. 그 도시지역 아닌 상태에서 도시지역에 언제든지 편입 가능한 용도지역이 있다면 이를 계획관리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적으로의 편입, 이 말 봤을 때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이 있는데요. 여기 농림지역은 농사 짓기 위해서는 논밭 등의 둔납이 충분해야 되고 농사 지을 때 물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농업 용수로서 저수지나 하천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농업 생산량이 높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끔 천수잡이라 해서 산 중턱에 논밭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농업용소 조달이 좀 힘들고 농업 생산량이 아마 저조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곳이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농림지역 주변에 농사 짓기 위한 농경지가 확보되어 있지만 농업용소의 공급이 좀 힘든 곳이 있다면 그러한 곳이 생산관리지역이 됩니다. 얘는 농림지역 지정하기 곤란하죠. 농림지역 지정하기 곤란하다. 그 말 나오면 생산관리지역으로.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을 함께 보셨는데 여기 보전관리지역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 이 말 나왔을 때 보전관리지역으로 답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에서는 방금 우리가 표시해놨던 지문이 시험의 정답 여부를 판단하는 관건이 되게 됩니다. 구분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농림지역 사실이었죠.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추천하시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여기 농림의 임은 임산물을 뜻하게 됩니다. 임산물. 그래서 잣이나 또는 임산물 그런 쪽에 생각하시면 예. 농업과 임업을 말합니다. 임업을 말합니다. 살림을 말합니다. 살림을 통한 뭔가 수익이 발생하는 곳이 있다면 그게 농림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농업하는 데 필요한 땅이 있거나 또는 살림을 육성하여 살림을 통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땅이 있다면 그러한 땅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절대 농지라 불리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이고요. 그리고 보전산지란 말 보게 된다면 얘가 농림지역의 지정 대상인 것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자연환경이란 말 줄쳐놓습니다. 자연환경이란 말 줄쳐놓습니다. 얘 보시게 되면 바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대신 이 자연환경과 함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 이 말 나오면 보전관리지역 나와주셔야 되죠. 자연환경이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이 말 나오게 되면 보전관리지역. 그냥 자연환경만 나왔다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시는 게 이쪽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78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도지역 세분과 관련되어 지금은 그냥 빨리 보고 지나십니다. 이것 1, 2월 달에도 열심히 했고 11, 12월도 했긴 했는데 지금은 빨리 보고 지나십니다. 우선 주거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찾으셨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중 계속 전일준이란 말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보시게 되면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찾으셨죠. 얘도 전일준이 되게 됩니다. 다만 공업지역과 관련되어 교재 편제상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이 같은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화공업은 전용 공업지역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일반 공업지역이라 표현합니다.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란 말 보게 되면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이란 말 찾으셨죠? 예, 그래서 주거지역은 전일준, 그리고 공업지역도 전일준이라는 말을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잠깐 구분해 줄 게 있습니다. 저는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전용 주거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살고 있는 서울의 연희동이라는 동네에 있거든요. 그 연희동은 밤 8시 한번 방문해 보시면 동네가 참 조용합니다. 개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괜한 이야기 또 드렸습니다. 훌륭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란 말 볼 수 있는데 얘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밤 12시 외에도 우리 평내 호평지구 아파트 주변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밤늦게라도 이용할 수 있는 가게 참 많지 않습니까? 주거생활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밤 8시 이후 동네 조용한 곳이 있다면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 쓰게 되고 걔는 전용 주거지역의 지정 대상이며 밤 12시 이후에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이 있다면 그때는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주상복합 건물을 주로 만들 수 있는 곳으로서 주거 기능의 상업 기능을 보완 가능한 곳을 준주거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전용주거지역 1종, 2종 나뉘죠. 단독택이라는 말 쓰게 되면 1종, 공동택이라는 말 쓰게 되면 2종. 여기 단독택은 주거용 건축물은 우리 학원 건물과 달리 밥해 먹을 수 있는 부엌, 주방과 샤워할 수 있는 욕실 공간을 갖췄을 때 주거용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학원에는 화장실이 있지만 샤워할 수 있는 욕실 공간은 없고요. 탕비실이 있지만 밥해 먹을 수 있는 주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욕실과 주방이 갖춰졌다고 하면 그게 주택과 비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은 광해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 단독택은 건물 전체를 우리 가족 하나만 사용하는 것을 단독택이라 전제하고 공동택은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를 공동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공동택은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구분 소유권의 적용 대상으로서 집합 건축물 지정을 작성하는 대상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 광해 단독택은 우리 주변에 1층이나 2층짜리에 협의 단독택 그리고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여기 다중택은 하숙집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하숙집을 법에서는 다중주택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동당 바닥 면적 합이 330m 이하의 단독택을 다중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택이 있습니다. 여기 다가구택은 우리 학원 주변에 3층짜리나 4층짜리 상가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걔들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여기 상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 층수가 3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를 다가구 주택이라 표현합니다. 하나 여쭙 게 있습니다. 만약 1층을 식당으로 현재 사용 중이고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 층수가 3계층인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라면 150제곱미터라면 한 450 됩니다. 얘는 다중택이다, 다가구택이다. 다가구택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사용 층수가 3계층이라고 하면 주택을 사용 층수가 3계층이라면 건물 전체 층수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용도가 주거 용도가 몇 층? 3계층 이하라고 하면 식당 1계층 사용하는 전체 건물이 4층짜리라 할지라도 저 조건 갖추게 되면 다가구 주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를 건물 전체 크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용도를 좀 더 중요시 여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가구택 이해되시겠습니까? 한번 들어본 적? 이번 달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예 들어본 적 없으십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하시게 될 겁니다. 한번 보는 게 더 중요하시거든요. 그리고 남양시장에 살고 있는 관저 건물을 공관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네 가지를 광해 단독주택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광해 단독주택은 주택 사용 층수를 최대 몇 개층으로 할 수 있다? 3계층이 최대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동택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의 건축물을 아파트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요지게 있습니다. 전체 건물이 10층짜리인데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딱 4개 층이라고 하면 아파트 2단이다. 아닙니다. 10층짜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일 때면 아파트, 4개 층이라면 아파트는 절대 못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이 둘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초가, 여기 660이라고 하면 대충 200평이라 생각하십시오. 100평이, 한 평이 3.3제곱미터이거든요. 660제곱미터라고 하면 대충 200평 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라면 연립택으로. 그리고 주택 사용 층수가 4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그때는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가끔 우리 빌라 보신 적 있으시죠? 저 빌라가 여기 다세대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면 다가구택은 집주인 하나입니다. 공유관계로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유권 하나입니다. 반면에 이 다세대택은 세대마다 따로 소유권을 인정해서 세대별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가끔 빌라 분양한다는 전단지 광고 보신 적 있다면 걔는 다세대 주택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학생과 근로자 함께 사용하는 주거 공간으로서 기숙사를 들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이게 5가지로 나옵니다. 규모와 관련된 내용들을 각각 수술하기 때문에 이 5가지에 대해서만 시험에 내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봐주실 것은 광해 단독택은 협의의 단독택과 다중택, 다가구택, 공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외울 필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다다 공이란 말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다다 공. 이것까지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공동택에 있어서는 아연다 기입니다. 가끔 어떤 분은 아연대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근데 이것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라면 뭐? 아파트. 4계층이라면 연립 다세대. 그렇게만 구분해 주십니다. 제가 이게 꼭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어떤 방법 외우라 하는데 이거 시험에 한 10년에 한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구분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일종 전용 주거지라면 단독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는 것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고요.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게 지정하는 용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살고 계시는 그 연희동 일대라고 하면 내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라면 어디로?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단독택 많다고 하면 그때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곳입니다. 일종은 저층주택. 저저층주택이라는 것은 4층 이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종은 중층주택. 그리고 3종은 중고층주택. 그래서 2종과 3종의 차이점은 중층이냐 중고층이냐 둘의 차이점 눈에 보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주상복합 위주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은 도심-무도심 추천없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그리고 근린 상업지역 찾으셨죠? 근린지역 추천없습니다.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기능 증진 추천없습니다. 그래서 도심, 부도심이라는 말 보게 되면 중심상업지역이고요. 일반적인 상업,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인데 따로 줄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근린 상업지역은 근린 지역에서라는 말 찾으셨죠?
근린지역이란 말 보게 되면 근린상업지역으로, 도시 내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 유통기능 증진이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유통상업적으로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지금은 답답한 시기 됐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영어 공부하면 알파벳 있지 않습니까? A, B, C, D. 그거와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반복해 보셔야만 나중에 공법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든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시험 오는 날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얘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시면 나머지 내용을 서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될 필수사항입니다. 힘드시더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와가지고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가치는 떨어졌지만. 그리고 공업지역 찾았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은 중화공업, 그리고 준공업지역 보시니 경공업 찾으셨죠? 경공업 이야기 나오면 준공업지역이고요. 중화공업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전용공업지역입니다. 이번에 테크노밸리를 우리 남양주와 구리에 걸쳐 만들지 않습니까? 걔가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중화공장 들어오면 난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은 중화공업, 그리고 경공업 이야기 나오면 준공업지역. 환경 제어하지 않는 공업 배치라고 하면 그게 테크노밸리로서 연구 중심 단지이든지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 공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녹지지역과 관련되어 보존 녹지 찾으셨죠? 도시의 자연환경, 도시의 자연환경 줄쳐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환경만 나와 있다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고요. 자연환경과 함께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 그 말 나오면 보전관리지역이고, 도시의 자연환경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그때는 보전 녹지지역이 되게 됩니다. 추진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산 녹지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래서 생산 녹지지역과 관련되어서는 개발 유보란 말을 가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도시의 녹지 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 용지의 공급, 장래 도시 용지의 공급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지역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 공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도시 용지이거든요. 시가 용지입니다. 그 시가 용도로 바뀔 수 있는 도시지역에 땅이 있다면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용지 공급이라는 말 보게 된다고 하면 도시용지 공급이라는 말 보게 된다면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된다고 하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용지 공급이라는 말과 도시지역의 편입이란 말을 각각 구분하시면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각각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79페이지 봐주십니다. 이제 앞에 건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계획관리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약속이셨습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도시지역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나머지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 이 말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의 특징이 된다는 것 확인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 주거지역은 전일준입니다. 하나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일반 주거지역의 목적입니다.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전용 주거지역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 주택을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양분하죠.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단독택, 공동택으로 구분한다는 점 구분하시고, 여기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저층, 중층, 원래 고층 나와야 되는데 중고층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5층 이하 만드는 곳이 있다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층수 제한 없는 25층이든 35층이든 50층이든 만들어지는 곳이 있다면 걔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고 하면 그 아파트의 용적률은 한 250에서 300% 될 텐데 건물 건축할 때 건폐율을 20% 아래로 정해 놓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만약 대지 면적이 100인데 이곳에 적용되는 곳이 용적률 300%라고 하면 대지 면적의 3배 정도 연면적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면적은 30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지 면적이 100인데 건폐율을 10%로 한다고 하면 대지 면적의 10분의 1인 10제곱미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층을 10제곱미터를 하게 되면 몇 층짜리 건물 만들 수 있다? 예. 그래서 저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진 상태에서 저 건폐율만 좀 좁혀놓게, 작게 놓게 된다고 하면 고층 건물 만들어지는 게 수월하거든요. 다만 이런 고층 건물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비행구역이나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로 묶여있지 않다고 하면 그때는 층수를 높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층수가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초에 한 49층 만들려고 하다가 이게 안 돼가지고 35층 신청했다가 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한 30층까지로 한다고 하는 이야기 들리지 않습니까? 예, 저쪽 서울 이야기는 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이렇게 층수 높게 만들게 된다고 하면 충분한 조망권이 확보되기 때문에 비싼 가치가 있는 아파트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 가까운 잠실역 주변에 잠실 5단지 있거든요. 그 잠실 5단지 같은 경우, 잠실 1단지 같은 경우 최근에 재건축과 관련되어 50층까지 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건폐율만 좀 좁히게 된다면, 적게 하게 된다면 50 정도 소홀하게 나오는 것이 특징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봐주실 것은 중고층이라 말 쓰게 되면 무엇이다? 3종. 제가 부탁드릴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고층이라면 틀립니다. 중고층이란 말 봐주시는 게 이쪽입니다. 그것만 잡으십시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에 상업, 업무 기능에 보완 가능한 곳을 말한다. 그렇게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 있는데, 최근에 중1도 편의점에서 알바하면 근육 생길 정도로 괜찮다던데요. 중1도 알바하면 근육 생긴다. 그렇게 해주시면서 중1 근유입니다.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각각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함께 해주셔야만 나중에 행위제한 공부하는 게 좀 같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도심, 부도심 이야기 나오면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근린지역 나오게 되면 근린상업지역입니다. 유통기능 증진이야 말 쓰게 된다면 유통상업지역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보면 일반상업지역으로 잡아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약속하실 때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과 관련되어 전일준입니다. 종합공업 이야기 나오면 전용공업지역, 경공업 나오면 예를 해주셔야 됩니다. 경공업은 준공업지역.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가산 디달단지역이 있는데, 그 가산 디달단지역 주변은 공장 거의 없고요. 아울렛 상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곳이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여기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만들었다거나 LG에서 현대 엘리베이터 공장이 있다고 하면 걔가 환경제한 공업 배치 위한 일반 공업 지역이 되고, 이번에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가 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여기 전용 공업 지역은 중화학 공장을 입지한 곳인데, 저 중화학 공장에는 산업 폐기물이 있거든요. 저 산업 폐기물을 땅에 고이 잘 묻어 놓겠습니까? 바다에 버려버리겠습니까? 정답은 바다에 버리는 겁니다. 핵 폐기물도 바다에 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화학 공장이 배치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항상 바닷가 옆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해안은 잘 보존되어 있는데, 중국에 다레만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베이징하고 텐진 그런 주변인데 여기 공장 그렇게 많습니다. 그 중국에 생산되는 각종 폐기물은 어디에 버리겠습니까? 바다에 다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연안에 해당되는 곳이라면 생선 잡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조개도 안 잡힐 것 같은데요. 별로 마음에 드는 이야기가 아니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 중화학 공장은 보통 바다에 인접한 곳에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마 이쪽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중화학 공장 만들어 놓게 된다고 하면 아마 김양시장, 굴양시장 다 훼손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쪽도 요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관청 사업 하는 곳 알고 있으시죠? 그 새만 관청 사업 모두 끝나게 되면 걔가 대표적인 중화학 공장을 배치하게 되는 전용 공업지역입니다. 조만간 얘가 만들어지고 나면 아직 공장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얘만 만들어지게 되면 향후 우리나라 300년 정도의 전용 공업지역은 모두 해결됩니다. 그리고 얘가 정상적으로 중화학 공장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소득이 5만 불까지 돌파하게 될 겁니다. 공장 들어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중화공업이라 말 쓰게 되면 전용공업적, 경공 이야기 나오면 중공업적, 일반적인 공업 기능 제공하는 곳을 일반 공업적이란다, 맞다 틀리다. 그거는 상업지역일 때 일반적인 상업이고요. 일반적인 공업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지금 우리 78페이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78페이지 무조건 하시는데, 이 무조건 할 때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그냥 고층이 아니라 중고층 잡아주시는 게 일이고요.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세 가지 나오는데,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이요 조성이란 말 잡아주시는 게 일이고,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 제하지 않는 공업 배치, 그 세 개 차이를 잡아주시는 게 여기 점수 나오는 방법입니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 문제 나올 일은 없겠지만 그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지나가십니다. 우리 농업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을 유보한다, 이 말 나오면 농업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 유보한다, 그 말 나오면 생산 녹지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생산 녹지 지역은 농업 용지로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도시 지역 주변에 가장 생산 녹지 지역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화해 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식량 같은 경우는 먼 지역에 생산하더라도 보관 과정이 수월하기 때문에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꽃은 금방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이 생산 녹지 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화해 단지입니다.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이 생산 녹지 지역의 가치가 대폭 감소되었는데, 나중에 얘가 금매를 오게 되면 잡아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왠지는 몰라도 그냥 잡아놓으시는 게 돈 버는 방법이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생산 녹지 지역은 쉽게 안 나옵니다. 생산 녹지 지역은 한 몇십 년 동안 화해 단지로 이용되었던 그런 공간이고, 이러한 공간이 쉽게 매물로 나오지 않는데, 매물 나온다고 하면 경매밖에 없거든요. 경매밖에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나오면 잡아놓으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과 관련되어서 우리 약속하신 게 장래 도시용지 공급이라는 말을 각각 보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입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각각 비교해 주는 것. 일반적인 상업기능이라는 말 나왔을 때 맞고,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라는 말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만 좀 해주시면. 오늘 목표가 좀 더 많았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79페이지 지정 절차부터 해나가야 될 상황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